나는 정말 기계 하나 지금 유지하고 싶어. 양당 체제를 오히려 더 강고히 만드는 하나의 그 기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합당이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20대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그 우리 유판스가 갖고 온 돼지국밥 이런 걸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 많은 음식 중에서 하필이면 붕장어하고 돼지국밥이나 들고 오고 말이야. 물론 그것도 맛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이 먹을 술안주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다들 잘 먹으면서도 이 대전에서 정말 잘 만드는 음식, 향토 음식일 수 있고 똑같은 음식이라도 레시피가 좀 특별한 거. 기대된다.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는 두부 두루치기. 네. 이 두부 두루치기는 일반적으로 그 대파도 많이 썰어 넣고, 그리고 고추장도 푹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많이 넣고 하는데 이 집은 특히 대파와 마늘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 안 그래도 내 주방의 비밀을 알아왔습니다. 왜 이 집이 이렇게 유명하고 손님이 이게 사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손님이 없는데 왜 이 집에 이렇게 손님이 많으냐? 그건 다 간단하죠. 심지어 밖에 차에서 계속 주문을 하고 막 이래요 그냥. 그래서 그건 맛있고 아니 푸짐하고 그 레시피 비밀이 가성비 뭔가 좋은. 하면 레시피 비밀이 바로 그거야. 레시피 비밀이 그 마늘을 토종 마늘을 많이 넣고 변호사님 그거 이따 먹으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미리 알고 지금 자꾸 침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우리가 그거보다 더 먼저 구한 묵을 먹어야 됩니다. 도토리묵. 예. 이 도토리묵이 또 다른 데 묵하고 틀려요. 연산에서 직접 그 밤을 도토리를 다 도토리를 다 수매를 해가지고 도토리가 무려 40톤 정도를 그 체류를 했답니다. 그 집안에서 벌써 몇십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몇십 년째. 도토리묵 두부 두부 두루치기. 두루치기. 그래서 여기에 묵사발. 대진에서 네. 이 가게를 연 지도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그 연산반도에 본가가 이 장사를 한 게 몇십 년 되는 데가 있고 여기에 또 있는데 정말 그 내가 도토리묵을 싹 치는 칼솜씨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내가 한참 넋이 빠져서 봤습니다. 야 저렇게 빠르게 하면서도 저렇게 능수가 균열지게 착착 쳐내고 잘라서 그 담는 걸 보면서 그리고 육수를 푹 담아요.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선거도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하나의 그 권리도 있지만 하나의 의무예요. 네네. 그래서 이 선거에 가령 미국 같으면 자기가 유권자인 것을 등록을 하고 그런 투표를 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만큼 투표를 하나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 품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전 투표제로 그것도 그 하루를 주다가 이제 이틀을 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틀을 주면서 그 내가 그때 풍경을 보니까 공항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네네. 그 이게 그 해외 여행을 하도록 하는 그 대가로 이 사전 투표를 한다. 참 좀 씁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도 그 하나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 투표도 하나의 의무라고 하면 사실은 부재자 투표 제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지금은 없죠. 사전 투표로 다. 사전 투표라는 부재자 투표 제도가 네, 지금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내가 거소 투표만 있죠. 거수 투표가 있죠. 거수 네. 투표. 중도청, 무당청, 뭐 경우에 따라서 무당청 따로, 중도청 따로 이렇게까지 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던데 그게 적게는 막 20몇 프로, 아주 많게는 40%가 좀 넘는데 그 중도청, 무당청들이 가령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거의 1대 2.5 정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거의 모든 자료는 다 그래요. 평균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령 투표장을 얼마나 유인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까 우리 유판서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선거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쭉 흐름이 나오잖아요. 예. 가령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진정되고 외국에서도 이 한국이 참 대처를 잘한다 그 모델을 우리도 좀 배우자 뭐 이런 얘기가 외신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문 대통령 지지도는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확실히 올라갔는데 이제 이런 흐름을 쭉 보자면 아까 그 세대별 투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별 투표도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가령 50대 이상이 보수를 지지하는 데서 50대는 거의 반반으로 후퇴를 우리 보수 입장에서 보면 후퇴를 한 것이고 60대 이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30, 40대는 가장 이게 이제 실직을 많이 한 세대인데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세대인데 이 30, 40대는 아주 광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20대는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20대는 과거에 문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다가 20대 초반의 남성이 먼저 그 지지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20대 후반의 남성이 뒤따라 나오고 세 번째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그 이제 영입인사 원종건 사건 터지고 나서 빠져나왔어요. 그 흐름은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충청의 후보들 여론조사가 쭉 나와 있는 게 한 14군데가 돼요. 내가 그 어제 밤에 그걸 쭉 훑어봤는데 보니까 다 똑같아요. 30, 40대는 여당 후보를 지지를 하고 60대 이상은 그 야당 후보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20대는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이 승부가 네. 충청도에 있는 지금 박빙을 다투는 지금 여당 후보가 한 3, 4% 많이 나오는 그 선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선거구는 다 박빙으로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이 보수 또 응답을 회피하는 층의 보수가 더 많고 무당층의 보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박빙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이 경우에 20대의 향방이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날 막 비가 많이 온다라든가 그래요? 이런 1위가 아직 그날 일기예보는 안 뜬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많다. 만지셨어요? 아니 그날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온다면 이재명 지사부터 박원순 시장까지 다 재난 기본소득 이러니까 정부가 가만 보니까 특히 청와대가 가만 보니까 기본소득제는 핀란드 일부에서 실험을 한 거 외에는 없는데 이 기본소득제라고 이름 붙이기가 곤란하니까 아마 그 청와대 김상조 실장이 그랬다고 하는가 봐요. 그 이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바꿔라. 그리고 공식 용어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할 때 29일 날 그 총리 공간에서 당에서 나가고 청와대에서 다 나오고 정부에서도 다 나가고 해서 다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모였는데 원래 정부 안은 그 국민들 50%까지 하위부터 시작해서 50%까지 해서 100만 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주고 1인은 40만 원, 2인 그 60만 원, 3인 80만 원, 100만 원, 그다음 5인데도 100만 원 이렇게 안을 짜서 넘겼다 그래요. 그러면 한 7조에서 한 8조 그 정도 같으면 국채를 그 추가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홍남기 장관이 아마 그렇게 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갖고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80%까지 하자. 하위 80%, 그래서 상위 20%만 빼고 하자. 미국도 90%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사실 이미 상하원 다 통과를 했잖아요. 거기 1,200불씩 주는 거란 말이에요. 1인당 성인 1인당 1,200불씩 주고 아이들 한 명씩 17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500불씩 추가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서명만 남은 건데 막상 트럼프가 지금 빨리 보내라는데 의회가 안 오니까 트럼프가 지금 서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 미국 신문마다 헬리콥터를 그려놓고 밑에 돈을 확 살포하는 사진을 다 실었어요. 헬리콥터 머니.
그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 걸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홍남기 그 장관이 마지막까지 그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미 정부 부채, 이 국가 부채하고 정부 부채 개념이 다 다릅니다. 정부 부채가 이미 그 GDP의 41%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위험해진다. 우리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니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정부 마실 때 정부 부채가 950조 정도로 지금 장기 재정 수지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또 오바를 해버리면 다음 대통령이 뭐라고 할 거냐.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냈어요. 하위 50%에서 70%까지는 50만 원씩 주자. 이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에서 정책의 의장이 고성의 당사자가 정책의 의장이라고 합니다. 언론의 일부 비치기로는 그 윤호중 씨죠. 윤호중 정책이 조정식 정책의 의장이 아마 고성까지 냈던 모양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 실컷 돈 주고도 욕 듣는다. 돈 주고도 누구는 100만 원 받는데 나는 왜 50만 원이냐? 돈 주고도 욕 들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70%까지 그러면 100만 원씩 주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 민주당 편을 든 사람이 그 총리 이낙연 그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강기정 민정수석까지 편을 들어서 급격하게 기울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뒷담화가 신문에 나 있을 때다 이미 뭐라고 났는가 하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식으로 그 홍남기 장관이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그겁니다. 이게 국가 재정 수지라 하는 크다는 그 공을 터뜨리는 보턴에 똑같이 손을 얹어놓고 나는 끝까지 손을 그 보탄을 누르지 말자고 얘기했다 하는 핑계다 그건. 똑같이 공모한 거 아니냐. 공모요. 공모자죠 이거는. 공모자. 범죄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나는 공모라고 봅니다. 이 컬루전. 영어로 하면 컬루전이죠. 컬루전 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컬루전이에요 이거는요. 나는 이거는 생각의 그 합치거든요. 이 컬루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이 이러면 안 돼요. 이 경제학 그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그 이런 변방의 화폐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고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장기 재정 수지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겁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를 합하면 3,100조입니다. 그 중에 가계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1,600조 원이에요. 이건요 정말 내관입니다. 언제 유사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을 이 현금성 돈인데 물론 체크 카드로 주고 상품권으로 준다 그래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건 이제 일반 가게에서만 쓸 수 있고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에는 못 쓰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난 그것도 또 문제라고 봐요. 이왕 풀어주면 다 주든가. 그것도 제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또 지역 그 지자체에서 주는 건 지역 화폐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처럼 찍어가지고 나는 정말 기계 하나 있으면 위조하고 싶어. 우리가 이탈리아가 지금 그 GDP의 한 132%가 그 국가 부채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의 대부분이 정부 부채고요.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라면 가령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갖고 있는 공기업 부채도 포함돼야 되고 연금 부채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미 800조 가까이 되는 정부 부채에다가 공기업 부채가 거의 한 500조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는 적자성 부채만 한 그러니까 갚을 자산이 없는 적자성 부채가 거의 한 350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연금 부채가 지금 이자율로 계산하면 800조 원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연금이. 이 공무연금 뭐 우리 그 유판서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급률을 50%로 해놓으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봐요. 그걸 자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려면 우리 유판서 시대 때 계획 세웠던 것처럼 지급률 40%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이 훨씬 떨어질 건데 앞으로 해야죠. 예,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우리가 말이 자꾸 정부 부채 국채 발행하면 되느냐 이러지만 올해 이게 512조 거대 예산에 당장 국채가 얼마가 예정이 돼가 있는가 하면 이 재정수지 계획 보니까 60조 원이에요. 60조를 국채를 이미 발행하기로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럼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청와대가 그건 기재부가 다 알아서 한다. 그 기재부에 물으니까 복지부에 이미 공을 다 넘겨버렸어요. 그 복지부가 알아서 할 거다. 그래 기자들이 또 복지부 관할을 몰려간 거야. 그래 아직까지 우리는 없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방금 유판스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 올해 소득 기준도 아니고 작년 말 소득 기준이다. 그러면 결국 작년에 5월 달에 가령 개인 같으면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같으면 5월 말에 신고한 그 기준 같으면 재작년 거란 말이에요. 예, 재작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황당한 거 아니냐.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예. 황당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기준 왜 그러면 복지부에서 하는 말은 이 기준 왜 무슨 그런 자료가 있느냐. 우리가 그러면 밤 새워서 그 몇 달 동안 이거 한다고 세월 다 보내란 말이냐. 이 얘기예요. 홍콩에도 가령 1만 홍콩 달러씩 주기로 하면서 자료를 찾는다고. 전 그 영주권자에게 주는데도 이 자료를 영주권 자료를 제대로 챙긴다고 하려고 보니까 7월 달에 지급을 하기로 한 거야. 근데 그걸 한 달 더 당겼답니다. 요새는 컴퓨터 전환이 잘 돼가지고 홍콩 같은 도시 국가도 그래요. 일종의 그 홍콩이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경제가 돈이 안 도는 것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게 몸으로 치면 말단 이게 피부 혈행 장애를 일으키는 게 피가 안 트는 거예요. 실핏줄에 동맥하고 정맥은 도는데 실핏줄에 피가 안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그게 막혀버렸거든. 이 경우에 돈을 뿌려봤자 뭔가 하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그 가계부채 1600조 말고도 사채들이 많아요. 사채들이. 이 빚가기 바빠요. 그리고 중산층들이 지금 지갑을 다 닫고 부자들은 더 지갑을 더 닫아버렸다고. 이러니까 지금 돈이 안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주식시장이 특히 이제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번에 주식시장이 1700이 지금 무너지고 오늘도 아마 1700이 또 무너졌을 거예요.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백화점 손님이 없다고 하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한쪽에 탁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다른 쪽에도 계속 충격이 여파가 갑니다. 이러니까 돈이 안 도는데 여기에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그것도 70%씩 70%에만 뿌려봐도 많으냐. 그리고 그 돈이 쿠폰이든지 체크카드든지 반짝 그 기간 동안 3개월 안에 다 살아가고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소비는 될 거다. 하지만 그게 피돌기를 하는 피는 아니다는 거죠. 결국 피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는 아니 없고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일자리를 보존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로서 돈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4대 보험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저도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4대 보험을 당분간 정부가 이런 데 쓸 돈이 가령 100조 원이 있다. 50조 원이 때리면 그 돈을 4대 보험에 써라. 대신에 4대 보험을 깎아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4대 보험만 깎아주면 노동 경직성이 유연하게 바뀌지 않더라도 우선은 기업주에게 부담이 덜어지니까 실직시킬 사람은 실직을 안 시킨다. 그리고 전기료를 납부 유예를 대통령은 납부 유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전기료 또 깎아주라. 당분간. 그 돈을 정부가 차라리 이런 데 쓸 돈으로 보전을 해주라. 그러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각 가게에 가처분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산층들이 지갑을 닫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우리 가처분 소득이 국민소득은 3만 불 이러는데 가처분 소득은 한 16,000불에서 7,000불 요 사이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이건 통계 딱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 2만 불, 외국 같으면 국민소득이 3만 불 이래 되면 가처분 소득이 한 2만 원이 3,000불 다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2만 불만 넘도록 해줘도 돈의 여유가 있으면 여기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대 보험뿐 아니고 4대 보험 때문에는 고용이 안 되지만 가처분 소득이 왜 주는가 하면
사교육 비용, 그다음에 주거 비용, 의료 비용, 통신 비용 이 네 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러니까 돈이 안 돈단 말이에요. 그 이걸 우리 정부에서 최소한 경제팀이 있으면 이게 돈을 좀 들도록 이거 압력을 넣는 어떤 그 방법이 있다 하면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참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원래 보수 쪽에 김종인 위원장을 받아들이는 걸. 그리고 난 이분이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당 대표도 아니었죠. 그때 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김종인 선생을 받아들여 갖고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고 당 색깔을 보수의 파란 색깔에서 갑자기 빨간 색깔로 확 바꿔버렸어 그냥. 이 홍보 전문가를 불러 넣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때 내가 드디어 우리나라 보수당은 망했다. 이런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드디어 망했다. 이제 이념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으니까 도덕성을 잃은 거는 그 앞인데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으니까 망했다 이랬는데 이분이 그 민주당에 갔다가 다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선대위원장 그것도 단독 상임 선대위원장 혹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정권을 달라는 거고 상임 아니면 총괄을 달라는 거고 황교안 쪽에서는 공동으로 하자 이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내가 결국은 받겠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받는다. 원래 김종인 선생을 두고 주변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면 중간에 뭐 안 간다 하고 또 파국이 나도 끝내 가게 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랬고 과거 모든 일들이 그래왔어요. 그만큼 밀당도 잘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나 결국 간다고 봤어요. 간다고 봤는데 사실은 진짜 놀란 건 그 뒤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안 간다고 보고 다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박영준, 뭐 신세경 이래갖고 언론에 나왔을 때 좀 있으면 김종인 성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솔직히 내 유튜브 방송 그래 방송 올렸어요. 못 들어가 두고 봐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데는 진짜 놀란 건 그 다음이에요. 뭘 놀랐냐 하면 본인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이미 낡은 이론이다. 본인이 그렇게 목숨을 걸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본인에게 스스로 빼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놀랐어요. 정당 지지율은 물론 뭐 아까 내가 언급한 것처럼 원래 이게 그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원래 어느 쪽이 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어떤 이념이 대중화되지 않고 그리고 뭐 아침에 조간신문 보고 저녁 때 9시 뉴스 보면 나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감시하고 있다 이 정도의 그 감각을 갖고 있는 아직까지는 미성숙 민주주의 국가 이런 데서 어차피 민주주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명망과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 여파로 지금 우리는 정당에 당 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대변인이 있습니다. 미국 정당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당이 획일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론 투표가 전체 표결에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를 해버립니다. 크로스 보팅 자체가 이제 성사가 안 돼요. 아직 그만큼 우리는 미성숙이라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정당의 지지도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뭡니까? 바로 당의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문자 그대로 대중의 인기를 갖고 있는 셀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야당의 당대표로 있다면 그건 당의 지지가 확 올라가죠. 명망과 민주주의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의 지지가 민주당의 지지로 늘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 따로 민주당의 지지 따로가 아니에요. 여기도 황교안 지지 따로 통합당 지지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통합당의 지지는 곧 황교안의 지지고 황교안의 지지는 곧 통합당의 지지예요. 늘 그렇게 돼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YS나 DJ라는 어떤 걸출한
이 소위 민주화 운동의 화신 같은 존재가 있었을 때는 그 두 사람의 지지가 양쪽을 다 견인을 하고 있었고 늘 그래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황교안 대표는 그러기에는 뭔가 2%씩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냈고, 뭔가 조금씩 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가령 병역의 업무 같은 것도 뭐 너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막상 당대표가 돼서 목숨을 걸고 단식도 하고 삭발도 했지만 머리털은 여전히 났고, 그리고 죽지도 않았다. 뭐 죽으면 안 되겠죠, 물론. 어떻든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단식을 마치고 나왔으면 어떤 결기를 막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여전히 관료 타성에 젖어 있는 샌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황 대표의 부족한 점을 그럼 김종인 대표가 어느 정도 메꿔줘야 되지만 김종인 대표는 어디까지나 책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분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황 대표가 부족한 점을 메꿔주지만은 내가 앞으로 뭘 위해서 리더를 하겠다 하는 차세대 주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황 대표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는 통합당의 지지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이후로 황교안 그다음에 비대위를 거치고 황교안 대표가 왔지만은 역시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번 선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게 선거 결과는 아마 저런 그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인물 경쟁이 나는 더 많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가령 황교안 대표 같으면 나 이번 선거는 본인의 정치 그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회이자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선거에서 이 외나무 다리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이낙연 장군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본인은 물속에 떨어져 버린다면 본인은 다시 물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절체절명의 선거가 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에게. 그리고 보수는 또다시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 되는 아주 험로를 걸어가야 된다. 선거 전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그 아마 앞으로 나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선거가 끝나든 정계 개편을 한번 더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분은 또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이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나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지역구 선거는 정당 투표의 하고 각 지역구에 대한 이제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무슨 후보를 보고 뭐 여론조사도 응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조금 접대요. 그 접대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온 대로 그 양당 공천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쪽은 역시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좀 적고, 그건 아마 그 현역 의원님들은 거의 다 경선을 거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통합당 쪽은 뭐 경이 어찌됐든 간에 불만이 많아요. 공천이 이게 뭐냐 하는. 그리고 특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정당을 공천 파동을 보면서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역구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가령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재미가 있는 게, 나는 이번 선거가 가령 정당 투표에 있어서 당선자를 내는 정당이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가장 지금 이게 어려움에 봉착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면목이 없다면서 눈물까지 닦았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는 뭐 한 7%, 8%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데 특히 열린민주당이 친조국, 친문 강조를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처음에 만들 때 시작했던 정계련, 정치개혁연합이 결국은 플랫폼 정당이 못 되고 해산을 했잖아요. 해산을 하면서 어떤 이 정통
진보 좌파의 어른들이죠. 그쪽에서는 어른들의 어떤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이 반영이 좀 됐겠지만은 하여튼 정의당이 지금 그 파편을 한꺼번에 다 맞아버린 거예요. 민주당이 자체에서 선발한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11번부터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11, 12, 13, 14, 14번이 김홍걸 후보입니다. 김홍걸 후보가 낙선하는 선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동교동계가 상당히 반발할 문제도 있고 그렇고 지금 그 열린민주당이 한 8석 정도를 가지고 가는 황희석 전 인권국장까지 전부 다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정의당은 이제 여기 전제가 돼가 있는 게 있어요. 정의당이 지역구에서 두 사람의 당선자를 낸다. 지난번 선거처럼. 만약에 지난번 선거처럼 당선자를 내지 않으면 이게 열린민주당 아니 더불어시민당이 한 석을 더 뺏깁니다. 피해를 조금 더 입어요. 그런데 어떻든 정의당은 생각처럼 안 되고 4석에서 5석 정도. 그 나머지는 놀랍게도 당선자를 낼, 참고로 국민의당이 3번 3명 정도. 나머지는 당선자는 민생당도 당선자를 못 내고 뭐 우리 공화당은 신문 일면에 그런 광고까지 하잖아요. 해도 당선자를 못 내고 그래서 생각처럼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소수 정당은 애초에 더 침몰시켜버렸고 뭐 수없이 이번에 등장을 시켜서 이만큼 기름만 길게 만들었지 완전히 흙국물 꾸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양당 체제를 오히려 더 강고히 만드는 하나의 그 기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제 나온 그 더불어시민당이 중앙선관위에 냈던 주요 공약 10개 예. 이제 각 정당이 내잖아요. 그런데 1. 전 국민에게 60만 원씩 기본소득 준다. 근데 그 재원을 더 놀라운 게 그겁니다.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모든 국민은 자기들이 버는 돈의 15%를 여기에다 기여금으로 내야만 한다. 그리고 문제가 또 소득 재분배를 완전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력발전소는 뭐 환경생가를 받고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세를 받아서 뭐 전기가 올라가든 말든 그것도 제공해 보태겠다. 그리고 모든 토지에게는 1.5%의 돈을 걷어가고 이게 재원해 보태겠다. 난리가 났죠. 예, 그거 취소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난리가 날 판인데 거기는 북한은 좋은 이웃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등등등. 근데 이게 단순히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왜 에피소드가 아닌가 하면 거기에서도 회의를 해서 각 이게 기본소득당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정책들을 모아갖고 자기들이 토의를 해서 정리정돈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일본에 내세우자. 다들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했고 처음에 민주당에서 돌아간 분위기 이상해졌거든. 근데 이게 뭐냐고 난리가 났을 때 처음에는 발끈했다고 이쪽에서도. 발끈해서 다만 10번 북한이 우리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점 맞지 않다 하는 식의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 놓고 나서도 더 자꾸 이게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니까 그걸 철회를 하고 빼내고 우리 새로 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미디죠. 이게 나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그 뉴스를 딱 봤을 때 드디어 가면을 벗고 자신이 사회주의 정당인 것을 드디어 공개를 하는구나.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다. 부지불식간에 진심이 나왔구나. 커밍아웃 했다. 이건 사회주의도 아니고 거의 뭐 준공산주의 그거야. 주부보다 더 하니까 이거 정말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무슨 놈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고 커밍아웃을 한다고 하구나. 대전 중구에 황운하, 이영권 두 후보가 충돌하는 것은 역시 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때문에 관심 선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전에서 서구월에 박범계 의원과 그 양홍규 통합당 후보가 붙는 것은 뭐 워낙 큰 차이가 나니까 그 여론조사도 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른 데는 여론조사가 두세 개가 계속 나오던데 격차가 크니까 안 하는 것 같아 이게요.
각 지역구도 뭐 한 500명씩 여론조사 그 표본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공주 부여 청량에 박수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고 그리고 정진석 그 후보가 통합당 후보입니다. 정진석 후보는 친박이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그 비박과 굉장히 가까운 뭐 그런 관계라는 것을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무난히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정말 초박빙이에요. 여론조사 하는 데 따라서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정진석 의원이 그 재선 의원까지 하고 뭐 자기 아버지 후광이 더 컸죠. 재선까지 하고 청와대 수석으로 그 튀었잖아요. 그럼 다시 비례로 한다 뭐 이러다가 수석으로 튀었잖아요. 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청와대 수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지역구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그 당시 야당에게 뺏겼다가 넘어가는데 이번에 이 박수현 정진석이 참 이렇게 박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시소가 참 재밌어요. 근데 이건 지역별 투표가 있습니다. 정진석은 역시 공주고, 정진석은 부여죠. 그리고 저 박수현은 공주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 청주 흥덕도 내가 관심지게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참 박빙이에요. 근데 이 세 지역구에 그 성향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이 세대별 투표가 그대로 맞아요.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은 뭐 완벽하게 이거 통합당 지지고, 그리고 30, 40대는 정말 이거는 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고, 다만 20대는 오락가락해요.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모를 정도로 때가 있고, 거의 그 충청도에는 그 모든 선거구와 전국 표본과 같이 데이터가 같더라 그 하는 건데, 앞으로 아마 이게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민주당이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냐, 난 자유응업으로 봅니다. 나는 그걸 세대별로 보던 자유응업으로 보고, 통합당이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20대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30, 40대까지 마음을 돌리기는 너무 힘든다 이게 지금 워낙 완고하니까. 그 20대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한번 흔들렸으니까 20대만 잡으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번 충청도가 바로 그 바로 밑에가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